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아침 신문 만나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시죠. 북한 호통에 이화영이 쩔쩔맸다라는 보도가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지난 2019년 1월에 중국 선양에서 간담회 가졌을 때 그때 북한 측 사람이 이화영 평화부지사에게 호통쳤다는 겁니다. 대체 경기도는 무슨 낯으로 여길 찾아왔느냐? 이렇게 해서 그 호통을 받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쩔쩔맸고 그걸 해결해 준 게 김성태 전 회장이었다는 겁니다. 1월 17일 간담회 후에 뒤풀이를 했는데요. 뒤풀이 때 김성태 전 회장이 발렌타인 30년 양주를 접대했다. 한 10병 정도, 수십 병,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북측의 송명철은 형이 못하는 것, 그러니까 경기도가 하지 못하는 걸 아우가 하네, 쌍방울이 하네, 이렇게 하면서 경기도에게 핀잔을 줬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만 달러, 300만 달러, 최대 800만 달러 이런 돈을 전달할 때도 항상 영수증을 써줬다. 증거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돈을 줄 때 함께 배석했던 KH 배상윤 회장은 북측 인사들에게 롤렉스 시계, 수천만 원에 달하는 롤렉스 시계를 10개씩 돌렸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 잠시 뒤에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선일보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안철수는 윤심 아니다. 자, 최근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면서 친윤계 의원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안철수는 윤심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실에서 김영우 국민통합위원을 해촉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중립성을 해치고 있다, 이러한 명분으로 김영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을 해촉했다. 대통령실도 뭔가 친윤계 의원들과 힘을 합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는 민심 모르고 역행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신문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영호남 6곳에서 3곳. 자, 합구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총선 선거구를 획정하는 지금 과정에 있나 봅니다. 영호남 6곳 인구가 너무 적어서 갑가을 이런 쪽을 하나로 통합하겠다. 그러면 지역구가 6개에서 3개로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월 말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 분석을 했는데 부산의 남구 갑을, 그리고 익산 갑을, 여수 갑을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역구를 2개로 두기보다는 하나로 합하는 걸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반대로 화성이나 평택, 하남, 인천에서는 지역구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역구도 늘 듯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이게 바뀔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겨레 신문 보겠습니다. 전셋값 이꼴 집값이면이라는 제목이 달렸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펼쳐보시죠. 전셋값과 집값이 같으면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깡통 전세, 그리고 최근에 어떤 빌라왕이라든지 해서 전세와 관련해서 사기 사건들이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이걸 막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세가율 90% 이하만 허용키로 했고요. 무자본 기업 투자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대책입니다. 가입주택 4개 중에 하나가 90%가 넘는다. 그리고 5월부터 적용되는데 기존 계약은 유지된다고 합니다. 자, 4개 신문 살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패널들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 대납 의혹 파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대표는 연일 검찰발 소설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검찰은 증거들을 하나씩 둘씩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검찰이 참 창작 능력이 형편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연출 능력도 아주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으로 못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 작품은 이제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다. 그래,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경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참 그 소설 가지고
그 김성태와 통화해서 고맙다는 말도 하셨다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마시죠. 이건 신작 소설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 시리즈. 자,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방북을 위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냈다는 의혹은 물론이고 본인의 방북 추진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입을 꾹 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경기도의 대북 사업이 활발했을 때 경기도 내부 문건을 살펴봤더니 이 대표가 대북 사업 전반을 챙긴 정황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출장을 비롯해서 스포츠 교류에 이르기까지 이 지사가 직접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경기도 대북 사업 이재명이 검토하고 결제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경기도 내부 문건에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시아 국제 배구 대회 출장 계획 확인했고요. 그리고 평화부지사 국외 출장 계획 2건이나 확인했습니다. 북한 어린이 영양식 및 묘목 지원 계획 안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확인했고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사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죠. 자, 이화영 전 부지사도 당시 이 대표의 방북 일정을 북한과 상의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었고요. 익명의 경기도 관계자도 이 대표가 관련 서류들을 직접 보고 결제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북측 관계자가 방문하여 이재명 도지사를 예방하여서 토론하기로 했으며 이때 이재명 지사의 방북 일정 등도 함께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후토자의 지사 이름이 써 있으면 어쨌건 지사가 보긴 본 건가요? 그렇죠. 이게 도지사 전결 사항이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건 맞는 그게 거죠? 규정이 있어요. 따라서 전결을 올리게 돼 있어요. 자, 이재명 대표가 당시 상황을 모를 수가 없다는 정황이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목소리를 확인한 것처럼 분명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니 단순히 모를 수가 없다가 아니고요. 네. 저거는 결제한 서류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결제해놓고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모르지만 네. 그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결제를 했잖아요. 결제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네.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점으로 보고 자 뭐 경기도에서 행정을 해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도지사의 역할 그리고 도지사가 결제한 문건을 어떤 식으로 그 뭐 전파하고 집행하느냐 하는 것들은 이미 뭐 수많은 그 증언이 나와 있을 거고 아마 네. 검찰이 경기도 압수수색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도 관련 문건 다 확보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다는 차원은 저는 훨씬 넘어서 네. 이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느냐 하는 단계로 넘어가 있지 지금 뭐 모를 수 없다는 거 가지고 공방을 벌일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의 통화 횟수도 한두 번이 아니라 수차례 그것도 빈번하게 있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동아일보는 최소 4차례 통화한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이 2022년 지난해 초 1월, 2월경 서울에서 통화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때 통화 내용을 잠시 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졌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이 만나서 이러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다시 한번 전화를 연결시켜 준 겁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받아 들고서는 쌍방울이 난감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쌍방울에 변호사비 대납이 나왔기 때문에 쌍방울이 난감하게 됐다고 하자 김 전 회장이 사실 아닌데 뭐가 난리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9년 1월 그리고 2019년 12월 김성태 전 회장, 이화영 전 지사로부터 통화를 했다는 것 그리고 이태영 변호사의 전화기를 받아서 또 김성태 전 회장과 통화했다는 것 이 두 차례가 알려져 있었는데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난해 1, 2월경과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도 통화한 것으로 확인돼서 결국 4차례 통화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김성태 전 회장은 쌍방울비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입국한 이후로 지금까지 시종일관 똑같은 입장인데 이번 통화 내용이 밝혀진 것에서도 변호사비 대납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별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도 김성태 씨를 잘 알지는 못하고 네. 김성태 씨와 만난 적은 없다 얘기했지만 반쯤은 통화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네. 얼마 전에 모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네네. 누군가 네. 술자리에서 바꿔줘서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기억이 없다. 네네. 이런 식으로 말끝을 흐렸는데 저 4번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공통된 그 4번의 통화에 공통된 사항은 다 중간에 누군가를 끼고서 통화를 했다는 네. 거예요. 결국엔 이화영 부지사거나 이태영 변호사거나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본인 전화로 혹은 이제 기록에 남게 되니까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지금 이화영 부지사도 입을 닫았고 네.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태영 변호사도 그 술자리에 가지 않았고 거기서 전화해가지고 뭐 김성태 이재명 간의 통화를 바꿔준 사실도 없다 이렇게 네. 부인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김성태 씨의 주장밖에는 없는 건데 검찰이 향후에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건가가 이제 관건이 될 거고. 저는 뭐 네이밖에 그 사입은 게 없다 쌍방울과의 인연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의혹을 부인했는데 지금 전반적인 정황으로 봤을 때 네이밖에 사입은 관계 이상의 관계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수사가 좀 더 진행되면서 네. 어쨌든 저런 그 지금 김성태 씨의 진술들을 이제 검찰이 어떻게 입증해 가는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빨간 줄 그어져 있는 부분 한번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대신한 거 알고 계시지 않느냐. 검찰이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와 전화하면서 검찰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박모 쌍방울 부회장의 진술도 확보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경기도가 직접 준 건 없고 쌍방울이 대신 준 거 알고 계시지 않느냐. 큰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박모 회장 앞에서 전화 통화하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대북 송금과 관련된 것도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 사업 전체가 이재명 대표 없이는 진행될 수 없고 경기도가 끼지 않으면은 쌍방울 혼자서 진행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떤 뭐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쌍방울이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줬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 가능성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범 관계에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것과 기업적 이득을 노리는 것이 결합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기업적 이득을 노린 부분이 있으면 정치적 이득을 노린 이재명 대표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짜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네. 둘 다 같은 이득을 위해 가지고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쌍방울이 불법적으로 국가적 유엔 제재나 국제사회 제재나 이런 것들에 불구하고 지금 불법적인 송금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환치기 방식을 했던 것도 금융거래정보에 의해서 확인이 됐고 직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전달한 것도 확인이 됐고 네. 그리고 구속 상태에서 지금 북한 측으로부터 수령증을 받은 것도 지금 확인이 됐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요것들은 지금 앞뒤가 딱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달이 됐다는 걸 부정하는 거 요것도 사실 형사 변호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주장으로 이제 넘어간 상태고 여기 아까 결제 서류랑 이런 것들이 쭉 매칭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재명 대표 없이 모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주장 자체는 제가 보기엔 입론 자체가 이제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남북 교류 사업이라고 하는 건 되게 일반적으로 지자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재명 지사가 결제했다. 네. 혹은 아니면 그와 연관된 어떤 민간 사업자와 통화가 있었다. 이것 자체가 문제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도 평양 서울 공동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할 때 민간 사업자를 껴서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뭐 공동유적을 발굴한다든가 이런 사업에 당연히 오세훈 시장이 관여하고 있죠. 근데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고 그리고 그것을 도와준 민간 사업자와 오세훈 시장이 통화했다고 그것이 문제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앵커께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맨 마지막 부분, 네.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그 쌍방울이 불법적으로 대북에
그러니까 북한에 돈을 줬다는 걸 이재명 지사가 알고 있었지 않냐라는 부분이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은 좀 더 확인이 된 다음에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네. 지금 단계에서 당장 이재명 지사가 그 불법 행위에 매우 깊이 연관돼 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지자체별로 대북 사업들을 많이 하죠. 뭐 최문순 강원지사도 했었고 박원순 시장도 했었고 예전에 김두관 지사 때 경남지사 때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남북교류협력법상 2021년 이전에는 지자체가 개별 주체로서 대북 지원 협력 사업자가 못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지자체 예산으로 하되 네. 그 예산을 집행해서 대북 협력 사업자로 통일부의 승인을 받는 것은 민간 단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부수의 아태협의회를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기도가 묘목 지원 사업 할 수 있죠. 그건 경기도 차원에서 논의해서 경기도가 예산까지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추경 예산 통과시켜서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200억 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200억 원을 아태협이 집행해가지고 가서 묘목도 가서 지원해주고 농장을 만들어주고 스마트팜 사업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건 스마트팜 사업을 경기도가 하는데 네. 왜 쌍방울에서 500만 달러를 줍니까? 그것도 임원들을 몰래 밀반주시켜서 돈 바꿔가지고 북에 모여 중국에 가가지고 선양에 돈 걷어가지고 갖다 줬지 않습니까? 이건 쌍방울이 줘서는 안 되는 돈을 경기도가 경기도가 확보한 예산으로 줬다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쌍방울이 대신 줬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검은 거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00만 달러는 방북 비용으로 줬다고 지금 김성태가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방북을 위한 뒷거래용으로 쌍방울이 대신 준 거라고 분명히 이건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경기도의 묘목 사업하고 전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에서 그렇게 했던 것을 뒷배경으로 하지 않고서는 쌍방울은 경제적 이득을 노리고 이른바 히토리에 대한 독점권을 북한과 접촉할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도도 남는 장사고 쌍방울도 남는 장사입니다. 쌍방울은 800만 달러를 대신 내주고 히토리와 관련된 북한과 독점 계약서를 MOU를 맺어서 오히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한 청탁이 오고 가면서 대가를 제3자에게 줬다는 형식으로 저는 검찰이 충분히 볼 수 있는 법리적 프레임이 갖고 있다. 거기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모른다. 대북 교류 사업도 모르고 이화영이 그렇게 했던 것도 모르고 대북 송원도 모르고 김성태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첫 단추를 너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4차례 통화가 있었던 거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통화로 알려져 있는 2019년 1월 통화. 그때 중국 선양에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와 경기도 측 인사들이 쭉 올라갔죠. 거기 중국 선양에서 만났습니다. 북측 인사를. 김성태 전 회장도 함께 있었고 그때 혼쭐 났다는 게 조선일보 보도에 나왔습니다. 북한의 호통에 이화영이 쩔쩔맸다. 무슨 낯으로 경기도에서는 여길 찾아왔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북한 측 사람에게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놓고 그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북측에서는 당신 무슨 낯으로 여기 왔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송명철은 이전 부지사와 또 함께 간 신정국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타나자마자 경기도가 여기 왜 왔냐? 나가라! 나가라까지는 얘기 들었나 봅니다. 무슨 낯으로 왔느냐? 호통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전 회장은 그 호통에 당황하고 쩔쩔맸다는 걸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에서 진술을 해줬습니다. 북한 스마트팜 사업을 경기도가 추진하지 못하자 송명철이 화를 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뭐 술도 돌리고 또 식사도 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다고 하는군요. 그 이후에 분위기가 좋아지자 이전 부지사가 한국에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빨간색 밑줄친 부분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김 전 회장을 바꿔줬다고 합니다. 이때 이 대표가 고맙다고 말을 했다고 김 전 회장이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인들에서는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방북하려던 이 대표가 가장 큰 난관인 북한의 돈 요구를 쌍방울이 해결해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김 전 회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것 아니냐. 결국 스마트팜 500만 달러를 대신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얘기, 고맙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던데요. 왜냐하면 2019년 1월 17일이라고 날짜까지 특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요. 그 날짜에 그러니까 만난 때서부터 송명철의 호통,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거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분위기를 이렇게 좀 누그러뜨리고 중재하고 나중에 통화까지. 네. 이 전체적인 게
그 김성태 전 회장의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왜냐하면 북한 사람이 사실 뭐 자기가 돈 빌려준 것도 아닌데 안 준다고 호통을 치고 뭐 이런 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북한 사람을 많이 접촉해 본 사람은 저런 걸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게 아닌 사람은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4년 전 아닙니까 지금으로부터 네. 그 기억이 대단히 또렷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 그 기억을 되살려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적어도 그날 그 당시에 있었던 얘기는 스마트폰 사업비 500만 달러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 고맙다고 얘기했다면 뭐에 대해서 고맙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나요? 저 법조계 해석은 저는 뭐 아주 상식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러면 저런 거는 아마 나중에 법정에 가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김성태 전 회장의 이 지금 되살린 기억이 요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굉장히 정교하게 지금 검찰에 진술한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거기다가 검찰이 영수증까지 확보했죠. 그렇죠. 뭐 이렇게 되면 별로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1월 17일 이렇게 간담회 갖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인 1월 24일에 200만 달러를 보내고 거기에 대한 영수증도 받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 이후에도 수백만 달러들이 오고 갈 때 북한에서는 영수증을 써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내진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방북용으로 대북 송금된 300만 달러를 포함해서 800만 달러가 갔다고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이 흘러 들어간 것을 검찰이 확인한 것 같습니다. 북측 인사에 최소 50만 달러가 더 갔다는 겁니다. 쌍방울 전 김성태 회장이 북측의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해서 500만 달러 두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방북용 대북 송금 300만 달러 포함해서 800만 달러가 갔는데 거기에 최소 50만 달러 추가로 더 건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추가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이 50만 달러는 어떤 용도였습니까? 지금 2019년에 경기도가 추진하는 대북 사업을 위해 가지고 쌍방울이 나서 가지고 김성태 회장이 돈을 많이 보냅니다. 근데 북한 측 인사하고 접촉점을 계속 늘려야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재명 지사의 방북까지도 이제 성사를 시켜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북측 인사를 필리핀 등에서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만날 때마다 돈을 줬다. 그게 약간 이제 거마비 또 이제 급행료 쪽으로 준 돈을 합해 보니까 50만 달러 상당, 우리나라 돈으로 6억 상당이 건네간 것으로 지금 김성태 회장의 진술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김성태 회장이 이 사업 전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직접 노력했고 움직일 때마다 돈을 줬다. 이건 굉장히 앞뒤 얘기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용으로서는 이제 거마비 쪼다, 급행료 쪼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목적이 지금 이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850만 달러, 뭐 1달러가 가더라도 북한에 잘못 가면 그거는 큰일 날 범법 핵이긴 합니다. 어쨌든 큰 돈이 갔다. 100억 원이 넘는 돈이 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대북 사업을 추진하던 때 경기도 의회의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경기도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군요. 통일부보다 더 센, 더 강력한 북한과의 한 라인이 여기 경기도에는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 경기도가 활발하게 남북 교육 협력 사업에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도의회에서는 사업의 구체성이나 현실성 등에 대한 의문이 다수 제기됐다고 합니다. 아래쪽에 좀 내려가 볼까요? 북측과 정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 언론 플레이가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대북 지원금 검증할 시스템 과연 있느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도의회에는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 일부 의원들은 통일부를 통하지 않는 경기도 차원의 사업 추진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통일부를 통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었다.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통일부보다 더 확실하고 강력한 북측에 한 라인이 존재한다. 이 한 라인이 박원석 의원님, 안부수 회장이나 이거 김영철 위원장이 지목했던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라든지 김성태 전 회장 뭐 이런 사람들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뭐 그걸 염두에 두고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뭐 지자체가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할 때 반드시 통일부를 통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이제 통일부를 통해서 한다면 이 도의회에서 보기에는 보다 더 안정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건데 통일부도 통하지 않고 그리고 사업의 어쨌든 계획이나 구체성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당장에 이제 추경 200억을 편성해달라고 경기도가 요구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도의회 구성은 민주당이 압도적이었지만 여러 네. 우려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2018년도 하반기에 그 추경 200억 원이 도의회를 통과합니다. 근데 이제 남북 관계가 급격히 나빠지고 네. 또 국제사회 제재 등등으로 인해서 그 금액이 집행이 안 됐어요. 네네. 만약에 그때 그 금액이 집행이 됐다면 오늘과 같은 문제는 안 생겼죠. 앞서 이제 김근식 교수도 말씀하셨듯이 네네. 이건 쌍방울이 합법적이기 개입하지 않았을 때문에 수도 있었어요. 쌍방울이 개입하지 않았을 거고 뭐 방북 대가성 송금이나 이런 것도 없었을 텐데 당시에 그게 집행이 안 되면서 우회로를 찾다가 네. 아마 이런 일이 빚어졌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집행이 안 됐던 이유가요. 저게 나옵니다만 저때 이제 대북 제재가 계속 발효 중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저 거액의 현금이 들어가는 건 대북 제재에 정확히 걸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00억 원을 추가 경쟁 예산으로 남북교류 협력기로 통과를 시켜놓고 유엔이나 우리 통일부를 통한 우리 정부에다가 제재 면제 조치를 신청을 합니다. 요 사업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정부에서 제재 면제 조치를 해주세요. 그러면 유엔에다가 그걸 승인을 받으면 현금이 아닌 현물로 보낼 수 있는 구멍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돈이 못 간 거죠. 그러니까 아마 만나서 호통을 치고 왜 돈을 안 내느냐 했던 거고 다급했던 경기도 상황에서는 쌍방울 김성태가 자신이 히토리오 독점권이라는 경제적 수익성을 생각하고 부정한 청탁을 줄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자기 돈을 먼저 건넨 것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그림입니다. 아마 100% 맞을 겁니다. 네, 뭐 그 부분은 한번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 재판의 판단 과정 이런 거 기다려 볼 텐데 쌍방울과 관련된 의혹에서 빠지지 않는 인물이 바로 지금 계속 언급되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입니다. 쌍방울의 사회이사였고요. 경기도에 와서도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수억 사용한 인물인 만큼 쌍방울과 인연이 깊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리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그 연결고리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근거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대북 사업에 앞장서 왔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모습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오른팔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무부지사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무부지사 역할을 하는데 이제 경기도가 남북 접경 지역이고 다른 도시 같은 경우 경제부지사로 짓기도 하고 저희 도는 이제 평화부지사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오른팔이 아니라 지금 파트너 아닙니까? 아니 맞습니다. 저희는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 역할을 경기도가 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님의 정책 의지에 따라 주속적인 남북 채널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측근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뭐 관련 있는 사건입니까? 네. 혹시 그 법인카드 받아가지고 이용했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궁지에 몰린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재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옥중 편지를 공개하면서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김성태 전 회장은 이화영 부지사가 당시 이재명에게 모두 보고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옥중 편지를 통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진술로 대북 송금이 경기도와 이재명 위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건 완전 허구다. 실체적 진실은 대북 접촉 과정을 경기도와 이재명은 전혀 몰랐고 대북 송금은 비밀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또한 더 몰랐다.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이재명 대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전화기로 본인과 통화했다라고 김성태 전 회장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완전 반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입장을 밝혀왔는데 이재명, 김성태 둘은 통화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화영도 통화를 시켜준 적이 없다.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남편이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옥중 편지를 공개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은 누구 얘기를 들었을까요? 이화영 전 부지사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건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2019년 1월 17일에 그럼 우선 이화영, 이재명 간 통화가 있느냐 없느냐 뭐 그건 금방 확인이 되죠. 네. 통화 기록이 있을 테니까. 보면,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거기서 바꿔줬느냐 안 바꿔줬느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김성태 전 회장은 바꿔줘서 이제 어떠한 대화를 나눴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는 부인하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 동석한 사람이 송명철 북한 부실장이고,
뭐 이 사람을 조사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사람이 또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안부수 아태협 회장은 검찰이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안부수 아태협 회장한테 그 조사를 해보면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상황을 또 진술을 한다면 아마 그 이 둘 중에 어느 말이 맞을 것인가 하는 것을 검찰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네. 그냥 저희가 상식적으로 본다면 네. 글쎄 김성태 전 회장이 저게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저 거짓말을 얘기할 이유가 별로 없은 것으로 보여요. 그 동기가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죠. 본인이 거기서 생긴 일 그리고 아까 조선일보에 나왔지만 그날 1월 17일 아침부터 저녁에 뭐 술자리에서 뭐 무슨 발렌타인 30년을 가지고 뭐 어떻게 분위기를 누그러뜨렸다 이런 부분까지 너무나 마치 이렇게 동영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김성태 전 회장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런 기억은 저희 경험으로 보면 아마 지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100% 김성태 전 회장 말만 맞는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의 저 또렷한 기억을 확인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뭐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의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고 주장이 엇갈리는데 일단 뭐 누구 쪽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그래도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좀 더 신빙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최병욱 위원께 주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에 평창올림픽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건희 회장을 사면시켜줬어요. 그리고 이건희 회장은 삼성이 가진 여러 역량을 동원해서 그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 노력했죠. 근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건희 회장과 통화를 했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가? 이건희 회장이 그 평창올림픽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 불법이 있었다고 하면 이건희 회장과 이명박 대통령이 통화를 한 사실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을 저지른 것인가 혹은 아니면 용인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단지 그 사실만으로 불법 행위를 이명박 대통령이 용인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화가 건네졌다는 것만으로 이재명 지사가 그 불법 행위를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용인했다라고 할 수는 없어서 추가적인 어떤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너무 이제 러프한 비교인 것 같은 게 지금 쌍방울이 껴가지고 저 1월 17일에 있었던 일 자체가 지금 불법적인 일에 대한 논의잖아요. 쌍방울이 껴가지고 대납을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불법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커다란 사업 중에 통화한 거랑 그때 얘기랑 섞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김성태 회장이 얘기하는 것도 자기가 불법을 했던 것이 경기도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했던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고맙다고 했으면은 대납이 고맙다고 한 것에 대한 증빙이다, 정황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례하고 러프하게 비교할 내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 당시 뭐 사면 받지만 받은 건 맞지만 또 평창올림픽 유치하라고 해서 특정해서 사면해 준 것도 아닌 것 같아서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아니 언론에서 그렇게 해석은 했죠. 실제로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도 보도되는 걸로 알고 물론입니다. 있습니다. 뭐 이건희 회장이 그런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도 다 알려져 있는 건데 어쨌든 뭐 그 부분과 그 부분은 조금 다르다는 의견도 있고 같은 범주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됐든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르면 오늘 김성태 전 회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는 계속 찾아간다는 그런 방침과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르면 다음 주 주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추가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 김문기 씨와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는데 그 첫 공판이 다음 달 3일 열립니다. 이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대표에 향한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이제는 재판에 출석하는 이 대표의 모습도 어쩌면 거의 매주 국민들에게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권지웅 대변인님, 최악이겠죠? 만약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우선 지금 검찰이 편파적으로 좀 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꽤 많은 상황에서 어쨌건 이재명 대표는 수사 혹은 아니면 재판에 성실히 응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법원을 통해서 무고함을 알리는 수밖에 없어서 거기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일부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짙어지는 거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분류의 국민들은 저렇게 성실히 응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이번 주에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내일 이제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저는 계속 누차 검찰이 나쁘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내는 것은 민주당에게 큰 도움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되려 12구 참사와 관련된 것에 대한 언급을 한다던가 난방비나 아니면 앵커께서 처음에 저희가 방송을 열 때 이야기하신 것처럼 전세 사기 문제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계속 하겠다고 민주당이 표방하고 있는 만큼 그런 걸 중심으로 장애 집회가 열렸다면 저는 되려 국민들의 호응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내용과 이번에 검찰 독재라고 하는 내용을 연결시켜서 또 대규모 집회를 열게 되어서 되려 민주당의 어떤 진심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우려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은 뭐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명계와 비명계의 어떤 의견들이 서로 다릅니다. 목소리 확인해 보시죠. 과거에도 민주당의 역사에서 탄압받은 시절이 뭐 지금뿐이겠습니까? 장외투쟁이라고 하는 이것은 계속되는 겁니까? 정기적으로 계속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 번 나가면 그것이 뭐 쉽게 뭐 오늘이 끝이야 이렇게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총선까지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로지 민주당만 지금 때려잡는 격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공산당입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국민과 함께 맞서야 되는 것이다. 국민과 함께 강함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봅니다. 장외투쟁이란 것이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해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거 결국은 맞불 놓고 방탄하기 위한 거 아니냐. 민주당 전체가 똘똘 뭉쳐서 또 방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줄 수가 있다. 특히 이번 그 장애 집회는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소위 말하면 장외투쟁이라고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은 또 계속 하게 되는데 막 그런 식의 장외투쟁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어려우니까 그런 면에서 지속적인 장외투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했던 거고요. 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2의 조국 수호 집회가 될 것이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지석 비대위원장 목소리 확인해 보시죠. 국회를 장악해 무소불위 횡포를 부리는 다수당 민주당이 왜 소수당의 수단인 장외투쟁을 선택했을까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1인의 권력형 부정부패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작정입니까? 국민들은 조국 수호 집회의 시즌2가 될 이재명 수호 집회를 향해 민주당이 생각하는 법치주의는 과연 무엇인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자, 내일입니다. 내일 이제 장외투쟁 나가는데 어떤 모습 그리고 어떤 평가들이 뒤따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다시 한번 대통령실을 향해서 천공과 관련된 그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자, 신문을 하나 보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보시죠. 천공, 작년 3월 한남동 공관에 들렀다. 관저 결정하는 과정에서 개입했다는 의혹이 다시 한번 증폭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김종대 전 의원이 이 얘기를 했다가 지금 대통령실에 의해서 고발됐고 그리고 그 방송인 김어준 씨도 함께 고발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더 누가 던진 거죠. 누구냐면 전 국방부 대변인인 부승찬 전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술한 오늘 이제 발간이 되는 그 책에 이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남영신 전 육군 총장 전원이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지난해 4월 달에 한 행사장에 갔는데 화장실까지 쫓아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자신에게 설명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다른 육군 관계자도 자신에게 어떤 차를 타고 왔고 누구와 왔고 그 자리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고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추가적으로 더 해줬다는 그런 얘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 관저가 육군 총장 관저로 내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외교부 장관 공관 관저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당연히 고발을 검토하고 있고요. 야당은 규명해야 된다. 당시 그 해당 날짜에 공관에 CCTV를 깔아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불이 붙었는데요. 전 국방부 대변인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영신 총장이 할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화장실이 급해서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화장실로 갔는데 천공 스님과 인수위 관계자가 한남동 육군본부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라는 보고를 했다. 아니 천공이 어떻게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느냐. 일반인과 완전 달라서 금방 밝혀질 건데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반문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총장께서 아니 그러면은 공관장이 허위 보고를 하냐 육군 총장에게 이렇게 해서 자, 천공설 부승찬 전 대변인은 김종대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12월 김종대 전 의원의 의혹 제기, 그때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 육군 참모총장 공간에 천공이 나타났다. 그리고 헬기장 앞에 육군 참모총장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도 천공이 다녀갔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증언을 듣기 이릅니다.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알 수가 없으나 당시에 천공이 다녀가고 나서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뀌었다. 이 선후 관계는 확실하다는 거죠. 3월 말께에 천공이 육군 참모총장 관저에 1시간 정도 다녀갔고 그때 미리 다른 사람만 빼고 관련 한 사람만 두라고 지시가 갔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가짜뉴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보시죠. 사실과 다른 전언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가짜 뉴스를 확산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경호처장 이 자리에 같이 갔다라고 부승찬 전 대변인의 책에 적시가 되어 있는데 김용현 경호처장은 천공과 일면식도 없으며 천공이 한남동 공간을 둘러본 사실이 전혀 없음을 거듭 밝힌다라고 대통령실은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또 다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그 책을 보면 책이 오늘 나온다고 하죠. 네. 그 책에 보면 사실은 실명이 다 나와요. 네. 우선 본인이 실명을 걸고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본인이 들었던 그 뉴스의 원천이 남영신 전 육군 참모총장이고, 그리고 남영신 전 육군 참모총장은 이 공관을 관리하는 부사관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 부사관은 현재 다른 부대로 전출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진실 공방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남영신 전 육군 참모총장은 지금 어느 언론 매체하고 통화해서 그 자기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지금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남영신 전 총장 대 부승찬 전 대변인의 진실 공방처럼 돼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글쎄 규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 부사관도 현재 모 부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느 부대에 근무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일수록 진실 규명이 훨씬 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세 사람이 다 말을 맞춰서 뭐 실제 천공이 가지도 않았는데 뭐 간 것처럼 만들어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뭘 착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게 완벽하게 사실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존재를 하는데 여튼 이런 것들은 규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무식 교수님,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자신 있게 진짜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확실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뭐 불만족스럽긴 하지만 민주당의 어떤 요청처럼 CCTV 딱 보여줘서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걸 확실하게 얘기해주면 제일 깔끔하지 않습니까? 근데 매번 그 근거나 합리적인 증거 자료 없이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그걸 다 그 의혹을 반대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로 확인된 것처럼 그때도 민주당 측에서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라는 것을 대통령이 그 당시 일정을 공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있지도 않은 사실관계로 의혹을 제기한 다음에 야 그럼 반박하려니까 증거자료 대봐. 대통령실 증거자료를 내놔라고 이야기하는 건 국정을 그렇게 수행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국민들 일각에서는 그러면 CCTV 까자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절차를 원한다고 한다면 정식으로 특검을 하거나 아니면 고소고발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는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대해서 그걸 반박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매번 모든 건건마다 경호실이 뭐 자료를 보여주고 공개하고 CCTV를 공개하고 대통령 일정을 공개하는 게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것은 그 첼리스트의 그 가짜뉴스 시즌2라고 우리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양상으로 진행된 게 뭐냐면 전원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본인의 발신자가 있는데 그 발신자로부터 전해 듣고 전해 들은 사람으로부터 다시 전해 들은 거 아닙니까? 육군 참모총장이 부사관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이고 육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지금 이 대변인이 들었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확인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첼리스트 그 문제도 본래 발설자였던 첼리스트가 경찰에 가서 이건 내가 거짓말한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깔끔히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할 게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대통령실이나 국방부나 육군에서 어제 공식 입장을 낸 걸로 보면 확인해 본 결과 전혀 사실 무기라고 입장을 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항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이게 이제 고발이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부승찬 전 대변인이나 또 어제 그 뉴스를 보도했던 언론사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을 지금 대통령실이 예고해서 추가 고발을 하면 전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확인될 문제라고 보고요. 첼리스트 건하고 조금 이게 상황이 다른 건 어쨌든 최초에 이거를 남영신 전 총장한테 보고를 했다는 그분은 현직 군인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가 본 거를 남영신 그 총장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보고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육참 총장 공관이었고 그 집주인한테 보고를 한 거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헛것을 보지 않고서야 이렇게 그 허위 보고를 할 리가 만무하고 그리고 남영신 전 총장도 그런 얘기를 없는 얘기를 지어내가지고 부승찬 전 대변인한테 할 리도 만무하지 않습니까? 육군 총장인 분이 때문에 이게 그 첼리스트 사건하고는 전혀 좀 구체성이나 맥락면에서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의혹이 이렇게 제기된 만큼 저는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실도 저렇게 자신 있어 하고 심지어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CCTV 공개하자 이런 얘기까지 한다니까 저는 뭐 그런 정도로 자신이 있다면 공개하는 거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고발은 이루어졌는데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진행이 안 되고 차일피일 미루고 이러다가 또 이게 제대로 진상규명이 안 되고 또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될까 우려스러운 거죠. 김종대 의원을 고발했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는 그 피고발인 조사 한 차례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제가 김종대 의원한테 들은 바로는 그 조사도 좀 밀도가 떨어지더라. 그래서 조사를 좀 빨리 신속하게 해서 진상규명을 했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문제니까. 알겠습니다. 이 사건은 첼리스트 사건하고 구도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아, 다른 의견이시네요? 예, 그리고 수사 방식도 똑같습니다. 그 첼리스트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에 대해서 기지국 위치 추적해가지고 핸드폰 위치 추적해보니까 청담동에 그 시간에 있지도 않더라. 그 사실이 바로 밝혀졌잖아요. 이 사건에서도 이제 관련자들에 대해서 천공의 그렇죠. 휴대전화 위치 추적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같이 왔던 경호실 뭐 이제 예정돼 있던 분, 김용현 그렇죠. 네, 예. 그분들에 대해서 하면은 첼리스트 사건처럼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도 대통령의 그때 시간별 위치를 공개해라 마라. 지금 이것도 이제 뭐 CCTV를 공개해라 마라 이러는데 그건 그냥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고 수사상으로는 지금 그런 거 필요 없이 그 위치 추적만으로도 바로 확인될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그걸 뻔히 알면서도 바로 고발을 한 거는 굉장히 자신감의 표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야 입장이 완전 다릅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의 소재로 역술인 천공을 언급하며 떼지난 대통령실 이전 개입 가짜 뉴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 시즌2를 시작이라도 하려는 것입니까? 또다시 국정을 흔들고 이재명 대표 방탄마기용 물타기를 위한 저열한 의도임이 그대로 드러날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관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속과 주술에 빠져있는 지도자에게 국정을 맡길 수는 없음이 자명합니다.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 사무소에는 여기저기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당 일자의 녹화 영상을 공개하십시오.
자, 진실이 빠르게 밝혀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 논란을 일으킨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황운하 의원입니다. 황운하 의원이 지난 이태원 참사를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 수사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두 사람 간의 공방이 이어졌었는데 당시 어땠는지 양쪽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런 이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무슨 근거로 저를 향해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망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국민과 국회에 사과하고 당장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사과는 허황된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들이 해야죠. 저는 가짜뉴스 퍼뜨린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소장을 접수시켰습니다. 한 장관이 하는 그 언행을 보면 그 연예인 의식에 지금 빠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종이란 표현도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자, 황 의원이 한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게 불송치 결정됐다고 하던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무혐의 판단을 했다는 것인데 이 사건 처음부터도 사실 법률가 대부분은 이게 죄가 될 수가 없다라는 의견 많이 냈었거든요. 전면적 공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공인에 대해서는 사인과는 굉장히 다른 판단 기준을 둬야 된다는 게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공인의 공적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비판이라는 건 항상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의 적시라고 하는 것도 의견이 뒤엉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 평가적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수용을 해야 되고 자기가 억울한 점이 있으면 반박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는 걸로 국민들에게 의사를 표명하고 그것이 이제 여론 형성에 이제 기여를 하는 면이 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있고 여기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위축되는 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인에 대한 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자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욕죄 폐지에 대한 법안까지 발의했던 황운하 의원이 이거를 또 고발했었다는 것 자체가 참 그때도 의아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법리적으로 딱 맞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검찰이 추후에 이걸 무혐의로 판단하는 그런 과정? 아니 그런 과정은 없고 이제 고소인이 다시 이의 신청이라는 걸 하면 그때 이제 검찰로 넘어가는데 황운하 의원은 이미 이거 가지고 본인이 잃은 게 많거든요. 본인 발언이 오히려 더 나쁜 발언이 더 많아. 관종이나 이런 건 사실 벌금형 내렸던 그런 표현들이었는데 본인 발언을 되돌아보지 않고 지금 한동훈 장관의 발언만 문제 삼았기 때문에 이걸 이의 신청하면 또 이제 이건 무혐의 될 게 뻔한 사건이라 가지고 키우는 거는 본인에게도 득될 건 없을 것입니다. 네. 저는 법률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사실 이 사안이 이제 제기가 된 게 직업적 음모론자 이야기고 그 이전에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59명이 길을 가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 분은 돌아가시긴 했지만 근데 그게 국가의 부작위에 의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 국가가 뭘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저는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지만 그런 제기를 하는 국회의원을 두고 계속 저런 식의 공방을 하는 게 되려 정부가 너무 뻔뻔하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사안을 두고 의혹이 제기되고 논쟁되는 것에 대해서도 저렇게 법률적으로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참담하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법률적으로 접근하게 된 계기는 황운하 의원이 고발했기 때문에 이제 법률적으로 접근하게 된 건데 어찌됐든 뭐 상황을 좀 지켜보고 불송치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당대회를 한 달가량 앞둔 국민의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누가 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에 드느냐로 지금 현재 과시 경쟁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친윤, 비윤, 반윤, 진윤에 이어서 윤심 호소인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윤심 호소인이 등장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저는 한 번도 윤심을 판 적이 없습니다. 제가 친윤이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라. 나는 정이 필요한다면 친민이다. 국민민자 친민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발 대통령을 좀 그런 데 끌어들이지 않으시고 자신의 상품을 좀 경쟁하시면 좋겠다. 대통령 뜻이 자기에게 있다고 이야기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뜻과 그건 반하는 거죠. 그분이 누군지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윤심 경쟁이 아니라 오히려 윤임 보태기
경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윤힘을 더 보탤 수 있느냐, 플러스 알파를 누가 더 많이 해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저 총선에서 당선시킬 수 있느냐, 저는 그걸로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네, 두 사람 저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최근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친윤계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크게 내면서 안철수 의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친윤계 의원들의 목소리도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인수위 시절에 24시간 잠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직을 맡았는데 24시간 가출을 하고 잠적을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분개를 하셨고요. 장관 하나를 맡아달라 또는 총리를 맡아달라 부탁을 했는데 그것도 거절을 합니다. 그때 대통령이 그럼 서운해하셨어요? 아주 서운해하셨죠. 제가 안한 우리 안철수 의원과 대통령께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제대로 된 소통이 없었습니다. 소통의 방식을 모르시는 거예요. 공감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비두면 우리 당 의원들이 혼란스러워해요. 당원들이 혼란스러워해요. 자, 그리고 어제 대통령실도 인사를 하나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캠프 선대위원장인 김영호 전 의원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직에서 해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립성 유지 의무를 저버렸다는 근거를 들었지만 최병욱 위원님, 대통령실에서까지 개입한다는 그런 오해를 살 만한 그런 타이밍이었던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글쎄요, 뭐 전 오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기자들 표현으로는 그거는 대통령실이 개입했다 이렇게 써도 충분한 정도의 얘기입니다. 아니 나경원 전 의원이 사실은 두 가지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만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그런데 기후환경대사까지 같이 해임을 해버렸어요. 사의 표명을 수용하면 될 텐데 그게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느냐? 그거는 이제 결국 출마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출마를 못했고요. 자, 이번에도 김영호 전 의원을 저 자리에서 해임했다 하는 얘기는 결국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이라고 기사를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기자 입장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윤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 김기현 의원한테 있다는 거는 뭐 전 국민까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국민이 지금 아는 단계에 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대통령이 그 집권당의 뭐 대표 경선에 관여하는 것이 뭐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좀 그 개입 정도가 심하다 이렇게 느끼는 단계에 지금 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해촉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고 또 심지어는 윤 대통령이 해촉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의중이 반영됐다.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대사직과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직은 위원장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해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 직속 기구긴 합니다만 국민통합위원회는 김한길 대표가 국민통합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걸 관장하는 강순규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김한길 대표와 상의해서 이건 중립성에 문제가 있고 전당대회에 또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해촉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해촉을 한 것인 게 저는 정상적인 절차고 그걸 대통령이 보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걸 마치 나경원 대에서 해임하듯이 대통령이 해촉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기사 그 제목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실에서 이런 걸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대통령 스스로도 이야기했지만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일반론과 윤심은 없다라는 기자 인터뷰,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밝힌 게 있잖아요. 그 입장이 저는 일관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 직속 기구의 한 위원으로서 특정 후보 진영의 캠프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중립성 논란이 불거지니까 해촉을 했다는 걸 보고받은 것 정도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나왔던 이철규 의원이나 뭐 박수영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계속 윤심을 이야기하면서 안철수 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김장년대로 김기현 후보가 일정 정도 상승세를 탔고 대부분의 당원들이 김장년대 이후에 김기현 후보에게 윤심이 좀 가 있는 게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굳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분들이 나서서 특정인을 또 겨냥해서 비난하는 것은 오히려 김기현 후보에도 도움이 안 된다. 이제 지금 김기현 후보에게 남아있는 것은 윤심이 누구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단계를 넘어서서 안철수 대표와 대결할 수 있는 것, 마치 수도권 승리의 어떤 새로운 비책을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젊은 층의 표심을 구애할 수 있는 것들을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중도층을 소구력 있게 할 수 있는 것
것들을 메시지를 내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윤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강조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느 언론 매체에 보면 윤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나옵니다. 나오고 제가 보건대는 뭐 윤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고 저런 일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정치부 기자들 아마 제가 그냥 추정입니다만 다수는 이 문제에 관해서 저하고 아마 시각이 비슷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이거는 대통령이 지금 여당 경선에 개입하고 있는 거죠. 김근식 교수께서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입장이 곤란하니까 형식 논리를 들어서 해명을 하신 것 같고 지난번에 이제 나경원 의원 해임에 의해서 또 한 번 대통령실이 깊이 지금 여당 그 당내 선거에 개입을 하고 있는 거고 김영우 의원이 그 안철수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은 게 한 달 전입니다. 그러면 그게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한 달 전에 해임했어야죠. 근데 한 달 뒤에 이제 와가지고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올라오고 김기현 의원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 형국이 펼쳐지고 그로 인해서 윤핵관들이 집단적으로 당황하고 대통령실도 당황하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을 견제하느라고 저 카드를 뽑아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식의 그 여당 당내 선거 개입이 불법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불법이 될지 안 될지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진박 공천에 개입했다가 그걸로 인해서 2년간 유죄를 받았잖아요. 그거하고 물론 다릅니다. 공천권하고 그건 공직선거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우리 헌법에는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대통령이 지나치게 거의 불법적으로 여당 경선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공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문 보시면 안철수 의원은 어떤 입장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짜 친윤파리 총공세에 안철수 의원은 오히려 이럴수록 더욱 투지가 불타오른다 이런 얘기합니다. 자, 안철수 측 입장 보시죠. 집단 린치의 기운이 또다시 한번 감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지금 윤심 팔고 다니면 그게 바로 사기다. 그리고 친윤들 여론조사 보고 불안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 어제 후보 등록 마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손바닥에 무언가를 적었고 그게 노출되도록 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지금 손가락에 이렇게 썼습니다. 경선, 총선 승리, 윤힘, 화합 이렇게 세 가지 메시지를 썼다고 합니다. 구자람 변호사님, 뭐 의도적으로 노출한 건 뭐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어떤 의미를 좀 담아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걸까요? 나도 친윤이다. 나도 이게 친윤이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반윤 이런 거의 프레임은 절대 있을 수 없고 윤 대통령과 내가 되면은 더 페이스메이커처럼 이제 잘 보조를 맞춰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꼭 메시지를 두고 싶은데 사실 저런 걸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저는 두 분 다 굉장히 좋은 정치인인데 매력이 좀 반감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뭐 진박 공천 뭐 이런 거에 대한 기시감도 들고 이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윤심에 기대는 것만 가지고 경선을 지금 한 달이 남았는데 그걸 계속 끌고 가는 건 본인들에게도 마이너스가 되고 당에게도 마이너스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마이너스 되는 일이 아닐까. 아까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에게도 어느 정도 메시지는 전달이 된 상태거든요. 이 주변에 이제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의원들까지 참전해가지고 이제 네거티브 같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지금 당 대표를 뽑는 선거인데 당에 도움이 안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는데 친 이준석계로 분류가 되고 있는 천하람 변호사가 출마를 했습니다. 혹시 권지웅 대변인님 이게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준석계의 천하람 변호사가 출마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건 이제 컷오프가 남아있고 물론 남아있죠. 그리고 결선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꽤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게는 더 큰 변수로 작용될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건 컷오프를 넘는 데 있어서는 안철수 후보와 천하람 변호사가 경쟁적 관계에 있지만 컷오프를 넘고 나면 이 두 사람이 모두 넘는다고 하게 되면 어쩌면 연대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국민의힘 당원은 아니지만서도 당원분들이 바라는 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잘 협업할 사람을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면에서 김기현 후보께서 강조하는 어떤 무언가가 윤석열
그 대통령과 가까운 모습으로는 비춰지지만 네. 제대로 견제하고 협업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면에서 안철수 후보가 강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튼 이런 것들이 좀 더 부각되고 논의되게 하는데 천하람 변호사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당권 주자들은 어제 생일 맞은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했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는데 박 전 대통령은 그 자리의 모습을 드러내주거나 만나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경제신문 준비가 됐죠? 자, 매일경제신문 하나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 중요성을 너무나 강조하고 있는데 참모들에게 기회가 있으면 꼭 출마를 좀 하라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총선 대거 투입 가능성 나오고 있고 추경호, 권영세, 원희룡, 전현직 의원들은 다 출마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진복, 강승규, 또 주진우, 각 비서관, 수석들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거치가 최대 관심인데 과연 한 장관이 출마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이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겠고 대통령실 대변인 지금 공석인데 이도훈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거론되고 있고 시민소통 비서관에는 전강삼 전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위원이 지금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현 정권의 지금 여소야대 국면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찬스인 내년 선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참모들에게도 선거에 출전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편안한 주말 되시고 다음 주에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